안녕하세요. 광주교구에서 물류국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지금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류국장을 하고 있어요. 물류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물류를 담당하는데, 저는 광주교구에 있는 물류국장 이성호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이거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생명농업. 생명농업은 우리 농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말하는 친환경 농업. 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가 환경 농업에 점점 가까워지자, 친해지자라는 이제 말이에요. 네, 이 생명농업과 이제 친환경 농업의 이제 이해를 본다고 하면, 일단 정부가 이렇게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만들게 한 모태가 가톨릭 농민의 많은 활동가분들, 생산자분들이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지금과 다른 약탈식 화학농법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나라가 온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하면서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는데 최초에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에 이제 관점을 많이 뒀어요. 화학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이제 항생제, 항균제 이런 화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농사짓는 것,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정부의 인식 수준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느냐, 어떤 것이 검출됐느냐, 이런 걸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따졌다는 거죠.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끊임없이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톨릭 농민회가 말하는 생명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학적이면서 사회적 언어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연의 순환 원리에 맞추어서 공생과 더불어서 순환과 공생으로 농사를 짓는 것, 그런 원리에 의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농업이고 농산물이고 자연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순환과 공생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 지구상에 이제 인간을 빼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순환과 공생에 순응하고 헌신합니다. 순응하고 헌신한다는 얘기는 그 공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희생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 그런 순응과 헌신, 순환에 순응하고 공생에 헌신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보면 누군가에게 자기 몸이 먹혀야만이 또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예를 듣는 건 뭐냐면, 식물의 뿌리. 여러분들이 식물의 뿌리를 봤을 때 이제 화단에다 이제 식물을 심어요. 그럼 대부분 거름을 주죠. 퇴비를 주든 화학비료를 주죠. 근데 거름만 준다고 해서 그 영양분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의 뿌리는 사람들이 준 유기물, 퇴비를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 흡수할 수가 없냐? 누군가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전환시켜주고 분해해줘야만이 이 무기물 상태로 뿌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누군가 있어야 되냐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우리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많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체, 똥, 폐기물 이런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식물의 뿌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 무기질로 전환을 해주면서
그 식물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정상적으로 유기물을 무기질로 전환돼서 자기의 양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 뭘 하냐면 수많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달큰한 액을 뿌려내요. 뿌리 속에서. 그래야 이제 그 뿌리 주변으로 많은 미생물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는 자기의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인 이런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는 대부분 자기의 영양분의 50% 이상을 자기 뿌리 속에 함축하면서 주변에 있는 생태계에 계속 이걸 뿌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농작물들은 굉장히 더디게 자랍니다. 자기 영양을 또 다른 생명체와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비료를 뿌리게 되잖아요. 화학비료는 질소인산 가리. 이건 화학비료는 애초 자체가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미생물의 도움 없이도 이 무기질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런 화학비료를 주게 되면 빨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지속이 되면 이 뿌리 자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미생물을 위해서 내 양분을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뿌리 쪽으로 자기 양분을 나누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성장을 하는데 이 양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뿌리가 잘 성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깊게 성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미생물과 살 때는 자기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속으로 산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달큰한 액들이 들어가면서 미생물들이 땅속 깊게까지 이제 들어가고 자기 뿌리 중심으로 생태계를 유지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화학비료를 뿌리게 되면 이 무기질을 바로 주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를 희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상과 지중 땅속과 이제 땅 위로 본다고 하면 모든 식물체는 보이기에 이제 이만큼 1m 정도 컸다라고 하면 땅속으로 1m 정도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양분의 50%를 항상 자기 또 다른 생명체들과 나누면서 자기의 이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비료를 뿌리게 되면 이런 또 다른 생명체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지중 땅 속에는 성장하지 않고 지상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디와 마디가 길어지면서 줄기가 오목해져요. 그리고 자기 몸이 달달해져요. 달달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많은 병충해에 노출이 됩니다. 병충해도 애들도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먹이에 대한 식성이 있단 말이죠. 딱딱하고 껍질이 딱딱하고 그리고 이제 맛이 별로 없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병충해들이 덜 달라들겠죠. 근데 화학비료를 먹게 되면 이것이 연해지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연해지면서 달달해져요. 산성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병충해 중에서 병, 균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피부, 자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균들이 몰려 있어야 돼요. 유익한 균들이 몰려 있어야만이 다른 병원체,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 밖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땅속에서도 다른 생명체와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 공동체 가톨릭 농민에서는 생명농업에서는 농약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화학비료다. 화학비료가 땅 속의 지중 생태계의 섬유화 질서를 다 깨뜨린다.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휘발이 돼가지고 날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칠 때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지만 이제 이게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 이 화학비료에 우리의 먹거리들이 이제 습관화되게 되면 순환과 공생의 어떤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 주변을 산성화시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농업에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맞춰서 공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체의 어떤 생명 행위, 이것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농업 기술로는 화학 비료를 절대 근절해야 되겠구나.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제랑 비슷한 거예요. 영양제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원래는 자기 몸속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어떻게 섭취해요? 이제 먹거리를 먹어서 그것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 행위 속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그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들을 빼가지고 혈액 순환을 통해서 자기 이제 모든 세포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영양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소화 과정이 멈춰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들이 급속하게 자기 몸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영양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식물로 치면 이게 화학 비료란 말이죠. 화학 비료인데 이 영양성분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영양제나 이 화학적인 요소에 모든 걸 의존해 버리면 자기의 소화기관은 급속하게 퇴화되겠죠. 왜? 성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양성분을 그걸 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거리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과 그리고 효소들 이런 것들이 싸그리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양제를 먹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은 질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미량 요소를 좀 섭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먹게 되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이제 의존하게 되면 식물체처럼 그 순환과 공생의 본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순환과 본성이 이렇게 깨져버린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간홍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일반적으로 옛날에 전농약 인증이 있었는데 이제 전농약 인증이 없어지면서 가톨릭 농민회에서 가수 부분의 몇몇 품목은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이 좀 힘드니까 간홍 인증 체계로 해보자. 근데 이 간홍 인증 체계에서도 농약을 허용하면서도 화학 비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무농약 인증의 농산물은 어때요? 농약과 제초제를 하지 않지만 3분의 1 정도의 화학 비료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 정도의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3분의 1을 썼는지 2분의 1을 썼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화학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빨리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가 직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톨릭 농민은 그러면 간홍 인증에서도 화학 비료를 전면 없애고 무농약도 화학 비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과수에서 너무나 이제 애의 성장이 더디고 약하고 그럴 때 자기가 정상적으로 소화흡수하는 기관이 부족할 때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방약 형태로 화학 비료를 액비화해가지고 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농화에서 농산물을 먹게 되면 최소한 화학 비료에 찌들지 않는 농산물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양이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2위였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화학 비료가 들어온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다수학을 위해서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다 있으면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애들이 성장이 더뎌요. 두 번째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반 노지 채소보다는 하우스 재배가 많지요.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자주 쓰면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한국 이렇게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위, 2위 할 정도로 많이 쓰는 나라였다. 현재는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절대 언론에 잘 발설하지 않는다. 왜? 국산에 대한 이제 애착심이 없어져 볼까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동맹은 무농약부터 이걸 이제 금지하고 있다. 페이지 넘기기 제가 힘듭니다. 이제 친환경 농축산물이라는 이제 최근 여기 보면 21년도부터 새로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신버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토양의 순환과 활동, 농업 생태계의 건강과 보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화학농약이나 비료나 항생제, 항균제 등을 자제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한다. 점점점 어때요? 그 범위, 공익적인 범위, 생명적인 범위들이 점점점 국가에서 말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도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이런 활동가분들이나 농가들이 계속 요구하고 확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범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유기농 인증을 받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한 작물만 심어가지고는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작물과 이제 윤작 내지 혼작을 해야만이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구 생태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작물만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 보면 배추에서 보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 막 혹이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 뿌리에 암이 걸린 거죠. 암이 걸리는데 이 암이 왜 걸리냐면 한 작물을 한 땅에 너무 오랫동안 심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중 생태계의 스펙트럼이 너무 단순해져요. 너무 단순해지면서 외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한 작물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작물을 심으면서 자기한테 부족한 생태계를 계속 보충해주고 또 이제 이게 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보면 낙엽이에요. 낙엽이 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한테 영양분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보면 부엽토 이런 것들은 자기 낙엽인데 이 부엽토에서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이제 산나물 같은 거 채취해 보면 굉장히 향이 진하죠. 그건 뭐냐면 자기 살을 계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살을 계속 먹는 구조가 돼야지 자기 살을 먹는 구조가 깨져버리면 이 영양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신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공익적 기능이 많이 이제 추가되더라. 이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생명농업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순환, 공생, 지구 여기에 이제 순응하고 헌신하고 감응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광주교구의 이영선 신부님께서 이게 신앙적 언어로 생명농업을 좀 확대 해석해 주신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이 말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순환에 순응하고 그리고 공생에 헌신하고 지구에 감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명농업의 이제 순환 원리이고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창조 질서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수없이 반생명적인 것과 싸우는 것 그리고 자연과 가까워지면 이제 병은 멀어지고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이건 이제 당연한 거죠.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보면 애들은 병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오로지 사람이 키운 식물, 가축 또 사람들만이 병이 있는 것이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 당연히 하느님이 이제 섭리해 주신 원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욕심 속에서 보면 이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섭취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쪽은 자연 식재료로 만든 거, 이쪽은 이제 화학 조미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 하는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이제 이 화학비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이제 맛이 좋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이 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쌀의 소비량은 매해년 줄죠. 근데 GMO의 소비량은 매해년마다 늘어납니다. 옛날 우리가 보면 1년에 1인당 쌀을 120kg 정도 먹었어요. 지금은 절반도 못 먹죠. 이제 50kg에서 60kg 사이로 먹는데, 그러면 뭔가를 또 먹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육식이나 밀가루 음식들이 그걸 채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희한하게 GMO를 수입하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 1, 2위 합니다. 1, 2위 해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선별 조건이나 어떤 수입 조건들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GMO가 들어가게 되면 다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GMO 곡물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GMO 곡물들을 식품 체계에서 제외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정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표시를 못하게 돼 있고 뭐 이게 섞어졌다 하더라도 GMO를 검사해가 GMO가 나오지 않는 한 검사를 표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농이나 간농에서 옛날에는 논 GMO 프리 이렇게 마크를 쓰는데 지금은 그 마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GMO 완전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개정이 계약돼 가지고 그 재벌의 입장에 잘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GMO와 연관이 없는 식품에 논GMO 표시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의 GMO X 표시를 많이 없앤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GMO로 수입되고 있는 곡물들이 있죠. 옥수수, 뭐 콩, 또 유채유, 뭐 이런 것들 여러 것들에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성인병이나 암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서양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고기만 먹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까지 다 먹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제 고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은 노다진 거예요. 다른 데는 고기만 파는데 여기는 뭐 내장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딨냐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내장까지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갈아가지고 초식동물의 사료에 넣게 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광우병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건이 이게 병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작물과 가축 또한 이렇게 자연의 순환에 승훈하고 공생에 헌신하기 위한 형태가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방해야 된다.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크는 이제 작물에 비해서 그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부터 일정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밀폐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축사의 이제 이런 구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게 축사 키우는 것들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 소 외에는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돼지, 닭 이런 것들은 다 창문도 없어요. 다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우선 이걸 열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이제 병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순환을 하게 되면 모든 질병에 노출이 되니까 애들을 가둬놓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의 취약점이 뭐예요? 전기가 뚝 끊어지잖아요. 다 몰살. 예.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가는 데는 막 육개나 돼지가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의 이제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땅을 짚고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이게 슬래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서 자기가 싼 똥이 그 플라스틱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물이 흐르면서 그 똥을 치워 나가요. 예.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이제 위생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연 상태로 본다고 하면 동물이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똥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것을 분해내죠. 분해내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식물체의 영양분으로 공급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축사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가 자기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오는 똥들의 대부분이 운동이 활발하지 않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약 30% 정도밖에 소화율이 높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그 덜 소화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어때요? 냄새가 이제 지독하게 돼요. 가스가 많게 되죠. 자, 가스가 많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살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이제 빨리 병에 걸리겠죠. 예.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빨리 병에 걸리고 그 병에 걸린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고. 예.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애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요. 뭐 조금만 뭔가 질병이 와도 바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려가 되니까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넣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항생제 남용에 거의 물들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일반 항생제를 먹으면 안 나. 강한 항생제를 맞아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을 죽이는 살균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세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진화해 갑니다. 근데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하던 그 시기에 있던 진화하지 않는 상태의 그 균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성장을 못하게 만들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균의 진화를 항생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더 쓰게 되고 더 쓰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슈퍼 울트라 균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듣지 않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너무 많은 동물을 넣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애들을 성장시켜서 출하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그 순환의 구조를 깨고 폐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간이 조절하면서 이제 축사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자연딱 직거래 하시죠? 예, 어제 도개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바빴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부산에 오느라고 다른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자연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자연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닭들처럼 그 좁은 공간에 키우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복성의 조일성 농가를 견학 왔던 거 기억이 나요.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산에다 놓아 기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빨리 자라지 않는 품종이에요. 일반 품종의 이제 유개들은 이게 이제 20일에서 30일이 지나버리면 얘가 다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 농민을 키우는 자연닭 같은 경우는 이 품종이 이제 토종닭과 개량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 크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6개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약 50일을 키워야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2배 이상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의 맛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애가 이제 약 20일에서 30일 지나면은 일단 애들이 이제 빨리 크게 만든 종자들이기 때문에 토종닭보다는 빨리 자란단 말이죠. 2, 30일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오로지 이제 생식생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애들이 이제 절안되면서 쫄깃해지는데 요즘 이제 서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연닭은 질기다. 쫄깃한 게 아니고 질기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자연닭을 먹을 때 어른들이 먹는 이 쫄깃한 맛 이것이 아니고 너무나 부드러운 육질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닭을 먹으면 쫄깃한 게 아니고 질기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육 환경 자체를 개방적이고 애들이 충분히 쉬면서 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의 축산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수많은 병에 걸리고 묻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환과 공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방돼야 되고 바람과 산소가 잘 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환경 조건이 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솔직히 이제 건강하게 키우게 되면 모든 병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예방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이게 무슨 병이냐 인터넷만 뒤져봐도 왜 걸렸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게 무슨 병이냐 어디에서 치료를 해야 낫느냐 이런 형태로만 고민을 한단 말이죠. 지금의 이제 우리 농민들도 그래요. 사람의 병에 가지수가 많듯이 동물과 식물의 가지수도 병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톨릭 농민에서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농사를 2, 30년 지으면서도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병을 볼 때 이게 무슨 병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병에 걸렸는지를 보기 때문에 왜 병에 걸렸는지로 보면 모든 생명체가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잘 숨 쉴 수 있는 공간. 두 번째, 잘 햇빛 받을 수 있는 공간. 세 번째, 자기가 마시는 물이 깨끗한지.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분이 참 질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현상만 가지고 바라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병을 쫓아갈 게 아니고 병의 원인에 집중을 하면 모든 이제 생명체가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이제 자연의 순환 원리를 보면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이것을 흙으로부터 그 미생물이 만들어준 무기질을 흡수해서 또 다른 유기물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가 이제 동물한테 나눠주죠. 동물은 이 유기물을 식물의 유기물을 먹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다가 덜 소화된 것들을 똥으로 내뿜죠. 똥으로 내뿜으면 그것을 또 다시 미생물들이 만들어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의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게 되면 영양분이 점점 축적이 돼요. 근데 이제 화학 비료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 점점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시금치를 하나 먹으면 뭐 뽀빠이 해가지고 시금치 철분이 많다 막 이렇게 많이 이제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금치 한 단에 있던 철분의 양과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금치 한 단의 철분의 양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 같은 시금치 한 단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하려면 현재는 10단을 먹어야
옛날 시금치 한 당의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왜 그러냐면 자기 살이 계속 농축되는 형태로 농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화학비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사적 양분을 계속 분산시키는 형태로 단절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카톨릭 농민회에서 순환농법, 경축순환농법, 식물과 동물을 같이 기어서 그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간홍소 입식 사업을 하잖아요. 간홍소 입식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그 고기도 좋은 고기도 먹는 거지만 그 고기 송아지가 소가 돼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품어내는 가축 분뇨들을 발효시켜서 농산물의 퇴비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간홍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간홍소 같은 구조를 가져야만이 자기의 사적 양분, 역사적 양분, 자기 조상이 계속 물려받은 양분을 계속 이 안에서 순환시키면서 자기 몸에 이제 농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유기농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이제 많은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영양분이 농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축순환농법, 자연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은 잘 이제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계속 인정해서 보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농산물을 더 이상 먹어봤자 네가 원하는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알약으로 만들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네 건강에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 먹어. 거기에 의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그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도 이제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이제 농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진실은 뭐냐?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일반 화학 재배를 농업을 계속 유지에다가는 겉 모양만 그럴싸하지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옛날보다 점점 퇴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시금치 10단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이게 이제 진실인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 대지 지구에 있는 얼개 구조가 인간의 구조랑 똑같고 식물의 구조랑 똑같다라는 거죠. 돼지와 인체는 비슷한 얼개로 돼 있고 바위는 곧 뼈고 흙은 살이고 단줄기는 이제 핏줄 중 정맥, 지하수는 동맥 이렇게 보시면 훨씬 지구를 이해하는데 쉽다라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소를 쓰면 부산광역시 중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확한 위치는 태양계 세 번째 지구 행성에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겠죠. 항상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군가 이게 창조를 했을 때 수많은 것들도 창조했지만 제일 근본을 창조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들이 살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화려하고 만개돼 있고 이게 아니고 그 시스템 서로 돕게 만들고 이것이 순환해서 점점점 자기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든 이 얼개를 보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어도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식물, 소비자.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만 빠져도 인간은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순환 농업 자체로 하게 되면 자기의 이제 사적 양분이 점점 순환을 하게 되면서 진짜
질이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현재 이제 아까 현재 농산물과 보면은 이제 농산물이 영양가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쭉 비교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카톡 그 국장님을 통해서 활동가 카톡방에 이 자료들을 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연 순환 농업으로 해야만이 이런 발암물질의 영향도 덜 받고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되고 산성 토양도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전국적으로는 뭐냐면 향이나 맛, 당도가 향상되고 색깔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자기사를 계속 먹는 순환 구조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이제 농사나 또 축사를 같이 지으면서 그 축사를 대량으로 하지 않고 자기 논밭에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농사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이분들을 존경의 시선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한 작물만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동교구에 가농소 입식소를 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명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점점점 맛도 좋게 하지만 영양 성분도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생명체는 제사를 먹는 시스템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보니까는 자연 순환 농법으로 만들어진 농산물들이 보니까 무겁고 단단하고 두껍고 아삭하고 부드럽고 신선도가 높고 조장성도 높다. 근데 우리가 보면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서 막 이게 오래 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친환경 농업, 환경 농업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인증제도, 유기농 인증제도가 있는데 인증제도에서 뭔가 농약이 잔류가 검출이 되더라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왜? 그 농민은 농약이 검출이 됐지만 그 농민은 일반 농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인증을 달게 되면 그 인증을 평가하는 기준, 이 사람이 거짓말했냐 안 했냐를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일부 나오게 되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사기꾼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결과물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을 하는 이유는 지구에 있는 온 생명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톨릭 농민의 어떤 생산자들한테 물론 부족하지만 절대적인 신뢰를 해주고 이 사람이 그 온전히 생명을 온전히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상쇄시키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자연순환 농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엔 맛과 영양 성분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우리가 농민을 뭔가 이제 키운다고 하면 이런 농민이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11시 54분. 실제로 이제 영양 성분을 비교했더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순환 농법으로 키우니까 영양 성분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기농, 무농약, 노황생제 다 아시죠? 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 화학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항균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을 키운 농산물 말합니다. 무농약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치의 권장 시기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한 농산물. 근데 이제 카톨릭 농민에서는 무농약도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항생제는 이제 항생제, 항균제 이런 호르몬제를 포함하지 않는 사료로 키운 건데 지금 모든 사료에는 이런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그 사료 외에 지금 이제 동물약품으로 항생제를 상시적으로 주고 있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환경 조건이 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있는 유정란만 보더라도 유정란이 보면 산란 번호 제일 마지막 번호, 난각 번호가 보면 제일 마지막 번호 4번인 게 거의 맞대에서 다 4번이에요. 4번이 뭐예요? 케이지 닭장이잖아요. 케이지 닭장에서 1층, 2층, 3층, 4층 지금은 7층까지 있단 말이죠. 그 A4 용지 한 장만한 그 공간에 그 닭이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그럼 애들이 또 유정란을 만들 수 있어요. 정역을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요. 그럼 앞으로는 사육 컨베어가 가요. 그럼 먹으면 돼요. 뒤로는 또 컨베어가 가요. 그리고 계란이 딱 널치고 또르르 해가지고 계란 컨베어가 딱 흘러가요. 그러면 자기는 평생 자기 뒤에를 볼 수가 없어. 뒤돌아설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좁은 곳에 해야 그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그 닭을 키울 수가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각 표시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1번이 방사죠. 2번은 이제 평사란 말이죠. 2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3번은 이제 구형 케이지, 4번은 신형 케이지. 그래 초고층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각 표시를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걔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평사를 키우고 방사를 하는 이유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조건이 뭐냐? 인간의 탐욕을 좀 줄이고 그 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단순한 건데 그걸 이제 인간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생제 이거 이제 오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반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가지 있지 않다. 그래 그 사료만 먹이면 다 무항생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음수나 이런 동물약품들 음수나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무항생제 인증 제도를 만든 후가 오히려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료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따로 동물약품들을 쓰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유기가공식품은 이제 95% 이상을 유기농축산물에서 나온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고 5%는 이 첨가물들은 유기가공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가공식품이다 그러면 95% 이상이 다 유기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도 나왔어요. 뭐냐 무농약으로 재배한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다. 그래서 이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 나왔습니다. 네. 자, 가농 인증 같은 경우는 배, 사과, 감, 자두, 복숭아 이 5가지만 허용이 돼요. 이 5가지가 과수 농가로 봤을 때 가장 힘든 품목들이고 이것들을 친환경으로 다 전환하면 좋은데 친환경으로 전환하더라도 엄청난 수확량이 감소가 돼요. 예, 그리고 그 감소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높겠죠. 그리고 가격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에서 아니면 안동에서 유기농 사과 나오면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드신가요? 잘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이런 품목들이 힘든데 이 5가지 품목들은 이 가농 인증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가농 인증 시스템에서 본다고 하면 농약을 횟수 제한을 하고 있어요. 횟수 제한은 이제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농약의 종류 중에서 합성 피레스 보이는 게 유기인 게 카바메이트계 요이 고독성 농약들인데 요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금지 품목들이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멈춰 있단 말이죠. 이 3가지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자기가 이제 그 죽이고 싶은 병충해가 있잖아요. 그것만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의 생태계를 싸그리 죽여버리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매개충인 나비나 이제 꿀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꿀벌이 수정을 못할 정도로 종족이 막 50% 이상 멸종해 버리는 그런 광범위하고 인수 공통으로 이 적용되는 농약들이 있는데 이런 고독성 농약들을 제외하고 이제 횟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럼 횟수 제한을 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가 일반 농가들에서는 20회에서 30회 정도의 농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니 7회 농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해야 돼요? 다른 농약을 써야 되겠죠. 친환경 농업 천연 방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빠진 횟수만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농약을 적게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거지만 친환경 방제나 자연 방제의 약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화학비를 쓰지 않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과가 좀 자라요. 네, 다 잡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광주교구에 나왔던 사과 드셔본 적 있나요? 네. 예. 자, 그 철에 6월 달에 공판장에 사과가 없어요. 왜? 그 사과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화학비료라고 하는 것은 빨리 성장하게 하고 크게 성장하지만 그만큼 또 반대로 빨리 죽게 만들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성장하면 빨리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과들은 저장성이 떨어져요. 근데 화학비료를 하지 않는 사과들은 저장성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서서히 컸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이 탄탄하죠. 탄탄하면서 자기 방어 역할들을 충실히 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노출, 위험에 노출, 가스에 노출되는 것이 코팅돼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 달까지도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개를 하려고 했는데 1개밖에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 인증책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냥 화학비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다 초생 재배를 하잖아요. 초생 재배를 하게 되면 옛날만 하더라도 풀이 많으면 애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과수가 제대로 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풀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다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린단 말이죠. 근데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농약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잔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제초제의 습성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가톨릭 농민의 생명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 생협들 쌀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가톨릭 농민의 쌀이 중금속의 함량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다른 생협들에 있는 생산자보다 더 오랫동안 유기농을 생명농을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 중금속 농축의 정도가 약한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자랑할 것은 한평 지역에 있는 광주교구 한평 지역에 있는 쌀이 중금속의 함량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보면 알게 모르게 더 뒤집어보고 자세히 보면은 가톨릭 농민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제 정답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똑같은 유기농을 하더라도 상업적 유기농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대량으로 하는 영농조합형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가톨릭 농민회 농가는 어때요? 동농가들죠. 개인 농가고 소규모 농가가 많지요. 소규모 농가에서 토마토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영농조합에서 토마토를 생산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농민이 생산한 것들 중에 비싼 게 많습니다. 예. 그 대신 싼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농가들이 한살림도 가고 이제 우리농도 가고 아이국도 가고 이런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딜 가든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바른 소리를 잘하니까. 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철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생산자회 안에서도
그 당년에 그냥 올라가면 바로 저 사람은 좀 그냥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살림 그 생산자 모임 가는데 다들 형님 동생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거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면 결국 보면 뭐냐면 그 생협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냐 하청업체의 모임인 거예요. 하청업체 모임처럼 돼버리니까 서로도 이제 자기를 뭔가 이제 어떤 인간적 유대 관계보다는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생제비를 하다가 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음을 갖게 이렇게 해서 초생제비를 하게 되면 병충해가 과수로 올라갈 것들이 일단 차단이 되고 또 토양 속에 있는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초생재배를 하면 할수록 그 과수한테는 도움이 나중에 되는 거죠. 생태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탈길을 나무를 쉽게 해서 막 깎아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 비탈길을 깎아냈어요. 그래 평탄 작업을 했어요. 이쪽은 여기서 긁어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한다고 이쪽은 깎여가지고 거의 맨땅이잖아요. 두 군데 자, 나무를 심었어요. 어느 쪽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잘 될 것 같죠? 예, 겉을 걷어내가지고 만든 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면 이 맨땅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여기에 흙 안에는 미생물들이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아요. 밀집돼서 미생물과 그 조그만 동물들이. 근데 아파트를 짓고 사는데 이쪽에서 포크레인을 긁어가지고 이쪽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게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뒤집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복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영양분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 빨리 적용을 하고 빨리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우리가 농민들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경운을 하잖아요. 로타리를 치는데 로타리가 이제 점점 트랙터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10cm, 5cm 이랬는데 경운기를 할 때는 지금은 30cm, 40cm를 갈아엎어요. 근데 갈아엎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기술적으로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그 생명체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 벼씨를 볼게요. 벼씨가 그 논에 심어졌어요. 뭐가 돼가지고. 근데 너무 로타리를 많이 치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 뿌리가 쉽게 내리죠. 유아기 때. 근데 40cm만 들어가도 그때부터는 이제 단단한 경관층이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흙 속을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40cm 이전으로만 크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부는 1m가 돼가는데 애들은 40cm밖에 못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추씨나 먼 씨를 심어도 발로 꾹꾹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씨를 심어보세요. 뿌리가 애들을 삽으로 파도 그 못 팔 정도로 뿌리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열악한 조건, 이 단단한 땅을 뚫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 에너지를 다 모아서 뚫기 시작합니다. 뚫고 나니까 점점 얘는 땅속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고 하는데 이렇게 노타리를 자주 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부드럽지만 나중에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 초생 재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로타리를 계속 치는 게 아니고 이 초생 재배를 통해서 일정 경운 효과를 노리게 되면 훨씬 그 탄소도 전략이 되고 자연 생태계도 좋은 형태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자연딸을 드시는데 이 자연딸을 병아리 때 어떻게 키우냐면 일주일간 현미를 먹입니다. 유기농 현미를 먹여요. 유기농 현미를 먹이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가 단단한 데 있으면은 이걸 뚫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동물의 소화 구조도 제일 처음부터
단단한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소화기관이 이걸 소화시켜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이 똥으로 현미가 나와요. 닭은 이제 그 모래 주머니에서 갈잖아요. 모래 주머니가 약하단 말이죠. 나온단 말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이 현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먹는 모든 사료는 너무나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거친 풀, 대나무 잎이 제일 거칠어요. 대나무 잎하고 현미. 이건 영양분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섬유질이 잡곡 중에서 제일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주는 거고, 대나무 잎을 주는 이유도 잎사귀 중에서 가장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게 썰어서 이제 주게 되면 한 3일 정도 이제 일반 산란계를 키운다, 육계를 키운다 그러면 육계 같은 경우는 3일 이상을,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을 이걸 먹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소화기관이 달라져요. 그럼 소화기관이 좋아져요. 먹죠. 100%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살을 적게 먹어도 100% 소화가 되니까 일단 성장이 비슷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똥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똥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스가 안 나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한 왜 그러냐면 부산이 엄청 그 자연땅 예약률이 높아요. 높은데 내일 모레 약 3,200마리가 냉장땅으로 이제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 나가는데, 서울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고 광주하고 부산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연땅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트랙터에 로타리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가게 되면 이것이 평평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있거나 막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초생재배. 초생재배는 뭐냐면 풀을 키우는 거예요. 과수원에 밑에 보면 풀이 많잖아요. 옛날엔 풀이 없었어요. 왜? 제초를 뿌리니까. 제초를 뿌리니까 없어졌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가톨릭 농민의 회원분들 과수원은 다 풀이 많단 말이에요. 풀이 많음으로써 병충해가 올라갈 걸 방지하기도 하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도 분실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울 때 이게 이제 보온 덮개 역할을 해가지고 지열도 보존해주고, 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 모든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는 단지 수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풀들 다 없애고 제초제로 깨끗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을 키우는 걸 초생재배라고 해요. 지금 이게 발달해가지고 뿌리가 깊은 거, 넝쿨성으로 빨리 덮는 것, 그리고 녹비로 다시 갈아 넣었을 때 영양분이 되는 것, 요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혼합돼가지고 초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우들한테 무농약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네. 화학비료를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 영양분이라고 보통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써야 되거든요. 아무튼 가톨릭 농민에는 화학비료가 농약보다 더 안 좋다. 전국적으로는 토양을 깨뜨리기 때문에. 토양의 구조가 아마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포달 구조, 떼알 구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조금 농사했는데 모르고 막 학교에서 나무를 했는데요. 그러면 학비로 안 하면은 애초에 심을 때 그런 건 많이 하는. 자, 이제 거름을 아까 소화를 한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죠. 거름을 줬을 때 소화를 못 한다 그랬죠. 뿌리가 못 한다 그랬죠. 그럼 거름을 주려면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을 많이 있는 상태로 주든가, 거름을 준 후에는 그것을 발효시켜서 무기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을 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우리는 살고 있는 EM이 있을 거예요. EM 발효액을 점점 뿌려줘도 좋아요. 근데 반드시 EM 발효액 중에서 가장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균보다는 외국 균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토착 미생물을 좀 넣기 위해서는 김치 국물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김치 국물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플러스 EM 발효액을 만들 때는 항상 소금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네, 소금물을 넣어줘야만이 그 이제 수많은 유효 성분도 많이 생기고 오랫동안 보관도 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많이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추웠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막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데를 건조 기우다 그러면 쭉 건조 기우고 그러니까 비가 없고 서늘하고 좀 덥긴 하지만 참을 만해. 이제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비 왔다가 어느 날 땡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품어내야 되겠다.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농작물들 보면 약간 색깔이 화려해요. 하고 향이 짙어요. 자, 참기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참깨 원산지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참깨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근데 그 아프리카 수단의 그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보면 향과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참깨는 향과 맛이 진하죠. 요거는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란 자연 조건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이 물질이 이제 항산화 물질인데 이것들이 색깔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죠. 그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는 자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발효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그리고 젓갈 모든 것들이 이제 발효 음식인데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된장, 간장 다 GMO예요. 여러분들이 국내산 콩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 GMO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장과 된장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미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GMO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그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GMO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56kg,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고 1인당 GMO 소비량이 43kg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딱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게 더 이상 가격 가지고 먹거리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요새 커피 뭐 직구해가고 많이 사더라고요. 예, 예. 거기 이제 곤충 기피제로 커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곤충 기피제, 곤충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탄내를 좀 싫어해요. 이게 커피가 로스팅 돼 있기 때문에 약간 탄내가 나잖아요. 탄내하고 기름 냄새. 자,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콩을 심을 때 요즘은 콩을 심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흙 속을 파헤쳐서 콩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새싹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뽑아가지고 그 뿌리에 달려있는 콩을 떼다 먹을 정도로 지금 새들이 영리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그 농민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뭐 살충제를 섞어서 설탕 넣어가지고 버물려서 말려가지고 심거나 이제 가톨릭 농민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그 기름 뭐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물려서 말려서 심게 되면 그 이제 기름 냄새, 탄 냄새 이런 것들을 곤충이나 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잘 안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탄내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예. 예? 자, 깻묵도 탄내가 나죠. 하지만 이제 보면 깻묵을 구하기가 더 쉬운가요? 예. 그걸 이제 약간 목초액이 있잖아요. 목초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내가 나는 물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주변에 뿌리면 되는데 너무 진하게 뿌리면 성장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목초액을 뭐 500대 1이나 뭐 1000대 1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기피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옛날에 저희들 결혼 전에 시골에 가면 보리를 심지 않는 논에는 전부 다 자운령 아니십니까? 네네. 가시물 그걸 심으면 거름을 안 해도 예, 그렇죠. 그 뼈가 참 잘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농하고 나서도
되는데 요 뭐한 15년 이 이후에는 예. 전혀 그게 안 보이던데. 그렇진 않고요. 자원형을 많이 지금도 심습니다. 자원형은 콩가죠. 예. 콩가는 뿌리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균이 있어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우리 보면 숨쉬고 있는 지구상의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죠. 예, 질소가 제일 많은데 이 질소를 땅속으로 잡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화학비료가 뭐예요? 질소 인산 가리예요. 그러면 질소를 고정시켜 놓으면 애들은 달리 거름을 넣지 않아도 다른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질소를 뿌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형태죠. 그게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질소가 산소보다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만 오면 이제 이 질소가 묻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이 욕심을 버리면 이 질소 비료는 하지 않아도 성장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단지 빨리 자라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자연의 섭리가 질소가 굉장히 많게 섭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비만 내려도 이 질소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콩이라든지 자운형을 심게 되면 질소를 잡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놔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합니다. 예. 예. 비료가 되는 풀이다에서 녹비작물이라고 말씀하고. 제일 첫 번째, 우선 현재 기후가 변하고 있죠. 남부권에 있는 부산이나 마산이나 광주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예전보다 농사하는 기간이 15일에서 10일 정도 빨라졌어요. 기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나무로 보면 빨리 꽃이 피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병충해로부터 중부권보다 훨씬 15일간 더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약의 횟수도 남부권은 한 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규정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따로 이제 농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면 미리 신고를 해라. 미리 이제 본부에 우리가 총 7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1회 방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그 신고를 하고 하게 되면 유통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낮 온도는 전년도보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빨라지기도 했지만 밤의 온도는 다시 이제 옛날 온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항상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20 몇 도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꽃은 폈어요. 수정은 해야 되잖아요. 밤에 되면 2도 이상, 2도, 1도, 영하 1도 막 떨어지면 서리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꽃이 얼어버리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나비하고 꿀이 있어야 이거 수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비하고 꿀은 아직도 동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축이 없는 거죠. 자,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배과선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밤에 열풍기를 틀어놔요. 온도 센서를 달아놓고 옛날에는 왕개를 모아놓고 이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온도 떨어지면 불을 붙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방서에서 이 불 피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열풍기를 과수원에 곳곳에 두고 영상 2도에 맞춰놔요. 온도 센서를. 그러면 2도 밑으로 떨어지면 이 열풍기가 이제 그 서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꼬실라진 꽃잎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수정이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과수원들이 그 뭐냐면 정상적인 그 시스템이 되려면 모든 생명체가 다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 그리고 꽃을 피워야 되는 시간, 이게 이제 딱 일치가 돼야 딱딱딱 맞물리면서 되는데 벌과 나비는 없는데 이제 수정을 하려니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6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봉지를 다 씌웠어요. 봉지를 다 씌웠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뭐 98,000장을 쌌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4,000량을 못 샀어요.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배 같은 경우도 그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사과도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해요. 또 특히나 이쪽 안동 이쪽으로 보니까 이제 화상병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화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염병이라 나무도 이제 전염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제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하는 농가는 정말 가톨릭 농민의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무가 잘못되면 그게 2, 3년 이상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는 제일 이제 싸움이 많은 곳이 이제 사과, 배, 분과입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건이 변해가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해 주라 얘기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마치 이 사람들이 농약 뿌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것처럼, 생명 농업을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나무는 1년생 식물과는 다르고, 또 특히나 이제 이 5가지 품목들은 정말 친환경 하기가 힘든 품목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얼음골 사과가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얼음골 사과가 수도권에서도 무조건 1순위였어요. 나가는 게. 지금 얼음골 사과를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분도 엄청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은 생명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이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가장 근본을 하고 맞춰줬으면 좋겠어요.